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지루했던 장마가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 듯 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이제 불볕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겠죠. 시청자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자,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일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국민의 약 4천만 명 정도가 가입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손 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세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이도희 전문가님의 설명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의 전반적인 그 부분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 7월에 약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누기로 하고요. 실손의료보험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함께 모색해 보시죠. 먼저 4세대 실손의료비 그리고 꼭 준비해야 할 보험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 전환 건수 손해율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202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한 4만 6천 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5만 명이 넘고요. 2024년도에는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요. 이 4세대 실손 의료비가 135%의 그 손해율이 1분기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부분은 1세대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 보험료 때문에 4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크게 폭이 높아졌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일단 실손 의료비는요. 많은 변경 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가장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1세대 실손, 구실손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자기 부담금이 5천 원이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거의 다 지급을 해주죠. 가장 좋은 보험이긴 하나 보험료는 또 가장 높겠죠. 아무래도 그 갱신되는 시점에 손해율이 또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속 높아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2세대와 3세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청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좀 드물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상담하면서 몇 번이나 질문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갱신이란 그 단어와 재가입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2013년에서 16년까지 가입한 실손은 15년 재가입 주기인데요. 이 재가입이라는 말은 15년 후에 실손 의료비를 다시 또 재가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변경된 약관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전에 가입했던 그 내용을 그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2013년에서 16년에 가입하신 실손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세대 실손의 재가입은 똑같이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나
여기에는요, 약관에 보면은 15년 있다의 그 재가입은 변경된 실손의 약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의 실손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실손이 굉장히 자기 부담금도 작고 뭐 장점이 굉장히 많죠. 이걸로 계속 가져가고는 싶으나 3세대 실손의 15년의 그 재가입 주기에는 그때 시점의 실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입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보험을 또 가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은 자기 부담이 뭐 1세대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10%, 뭐 비급여는 20% 이렇게 자기 부담이 좀 큰데요. 이 20%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원을 하고 보험금이 한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부담금이 20%다라고 했을 때에는 400만 원이 내부담이잖아요. 하지만 400만 원을 내부담해서 400만 원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마지노선은요, 내부담은 딱 200만 원까지가 내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다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이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개정된 실손 4세대는요. 그만큼 자기 부담이 20%든 30%잖아요. 지금은 그 30%인 2천만 원의 30%다. 그러면 600만 원이 자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전환하실 때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알고 전환을 하시고요. 내가 병원을 많이 갔어. 그리고 아직도 아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아무리 보험료가 많이 나와도 내가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내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각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4세대 보험료, 그 차등제, 할인 할증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2022년도에 7월에 시행을 했고요. 3년 동안 병가를 보다가 이제는 할인과 할증 제도가 7월 갱신권부터 할인과 할증 제도가 들어갑니다. 4세대 보험료 차등제 할인 할증 제도란 갱신 시점, 직전 1년도를 보는데요. 1년도에 내가 비급여 사용, 보험금 청구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또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많이 받으면 할증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금을 안 받았으면 보험료가 또 할인이 되겠죠. 그것이 4세대 보험료 차등 그 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거는 왜 이렇게 4세대 실손은 왜 이런 내용이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세요. 실손 의료비가 인상의 주범이 비급여 보험금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과잉 진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나 뭐 생명보험사나 그 손해가 어마무지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요. 2조가 넘는다라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비급여 이용량은 고객이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세대 실손의 그 차등제, 할인, 할증 제도가 생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요거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좀 해볼게요. 내가 1단계는 내가 보험금을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0원. 할인이 6.6%가 들어가게 되고요. 2단계는 내가 보험료를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99만 원이겠죠? 그렇게 청구를 했어. 라고 하면은 보험료 할증 없습니다. 0이고요. 3단계 할증 단계는 100만 원 이상이고요. 150만 원 미만. 그렇게 되면 100%가 할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4단계 할증은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요. 200%. 5단계 할증은 300만 원 이상이면 300%. 어마무지하죠. 그러니까 전환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 굉장히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세요.
이렇게 그 구간이 있고요. 직전 1년 단계인데요. 그거는 그 다음 차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손 그 비급여 그 1년 전에 책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11일이 지금 갱신 시점이에요. 그러면 직전 연도 3개월을 뺍니다. 그러면 2024년 4월 30일, 3개월 전 말일로 선택을 하고요. 직전에 해서 1년을 해서 2023년 5월 1일까지의 이 기간을 판정 기간으로 보게 돼요. 판정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만 원 이상, 뭐 150만 원, 뭐 200만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할증 제도가 거기 퍼센티지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4세대 실손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내가 100만 원을 청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99만 원만 100만 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110일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는 청구를 안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미만의 99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할증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거 항상 꼭 기억하셨다가 4세대 실손 지금 가입자분들은 요걸 유념하게 들으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세대 실손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4세대 실손은 2024년 제가 말씀드렸죠. 7월 갱신 시점부터 비급여 보험금 수령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이나 또는 유지가 된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수령자 구간에 따라 300%까지도 할증이 될 수 있다. 단 의료 취약계층 그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 뭐 산정 특례 대상분, 요양 등급은 1, 2등급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할인 할증 대상에서 제외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체 실손 의료비에서 4세대 실손 의료비 가입자 비율은 10%가 좀 넘는다. 그리고 갱신 직전 연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로 책정한다. 하지만 1년 전이지만 3개월 전에 1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 의료비 가입자는 개별 보험 회사 홈피 또는 앱으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로 할인 할증 단계 다음 단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요거 홈피 보험회사의 홈피에 들어가면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은 상품 구조와 급여와 비급여, 분류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올랐다고 해서 다음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요. 1년마다 책정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세대 실손 의료보험 3세대 실손보다 손해율이 134%로 어마무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손 의료비의 전체적인 역사와 함께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전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할인과 할증에 대한 총정리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실손 의료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간에 보험료가 걱정인 거잖아요. 실손 의료비는 1년 갱신이든 3년 갱신이든 1년마다 한 번, 3번 오르는 거나 매년 오르는 어쨌든 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실손 의료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그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비갱신 진단금과 저는 수술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갱신이기 때문에 20년 납입이면 20년 납입 이후에는 갱신이 안 되고 그걸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진단금은 한 번 나오면 그만이지만 수술비는 매회 반복 보장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연금처럼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집에서 받는 간병 특약을 또 추천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환급률로 목돈 마련. 목돈 마련을 해야 노후도 어쨌든 간에 행복하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장례비 또는 이거 상속세 준비.
이렇게 한번 플랜을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보험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저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3명에 1명이 진단을 받는 암진단금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암진단금뿐만이 아니라 정액 암 주요 치료비도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의 암 주요 치료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가미를 하셔서 같이 포함시켜서 진단금을 준비를 해 두시면은 유리하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금,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금. 이런 부분, 진단금 무조건 가입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질병 수술비나 아니면 상해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뭐 간헐, 비간헐 다 통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술비 역시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집중 간병특약 그 재가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나라는 일본에 뒤이어서 제일 빠른 그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를 2025년도에는 맞이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은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 스스로가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뭐 요양등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 2등급은 거의 시설에서 많이 입소하셔서 거기서 관리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초고령화라는 어마어마 65세 이상이 뭐 20%를 가정하면은 저희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도 아무래도 모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재가보험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등급별로 요양 등급별로 1에서 5등급 받게 되면 처음에 가입 금액 50만 원이면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게 만기 시점까지 그 받은 부분을 영수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지급을 한다라는 게 가장 장점인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65세 되면 누가 등급을 받고 싶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진 않잖아요. 뭐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은 재가보험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예인 영수증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작아서 시청자님들은 안 보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2023년 4월 11일에 제가 특약을 가입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2023년 7월 20일에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나잖아요. 예전에 가입하고 계신 치매보험, CDR 척도로 받는 그런 치매보험은요. 만약에 이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못 받습니다. 왜냐? 1년 이내에 그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요양 등급을 받는 재가보험은요,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수급자로 배우자분이 가족간병일지를 매번 첨부를 해서 지금 재가보험을 계속 매월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재가보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노후에도 50만 원이란 돈은 어떻게 보면은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돈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연금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돈 마련인데요.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인데요. 요즘에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5년 납도 있고요. 그리고 7년 납도 있고요. 이 종신보험은 말이죠. 이번에 그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비과세 혜택 때문에 논란은 많았으나 이제 거의 장기보험이라고 확실하게 여겨져서 비과세 됩니다. 5년 납을 하고 5년 동안 거치를 하고 또 7년 납은 3년 거치해서 10년 시점은 무조건 비과세예요. 그 나머지 이자 수익 부분은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놔두시게 되면은 계속 복리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목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 이렇게 방법은 좀 상이하긴 하지만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거의 124.5%까지 10년 시점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복리로 환급금은 계속 상승을 한다. 그리고 중도 인출 가능 보험회사가 있다. 추가 납입 보험회사도 있다. 그리고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보면 덤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안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축으로 다른 은행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이런 보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속세는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전증여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이 좀 아주 재력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라도 자기 집 하나 있으신 분들이 그게 모든 총 재산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겠다고 미리 증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저희도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는 다 쓰고 죽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말 남았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상속을 하는데 요즘 서울 시가로 보면은요,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요, 거의 12억 이상 됩니다. 강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뭐 30억, 40억 하니까요. 그분들은 워낙에 뭐 다른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억에서 15억 사이예요. 그걸 좀 쓰다가 돌아가셔도 상속세는 내야 된다. 자식한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가 어쨌든 간에 6개월 안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1억, 2억 이렇게 통장에다가 재워놓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드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장기적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납 종신보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속세는 20년 납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아이들한테 내가 상속세 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장례비 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례비 마련은 1,500에서 한 2,000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상저보험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신보험에서 요 근래에 신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온 보험 상품인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건 단기납이에요. 단기납인데 단기납에서 가입 7년 했을 때는 거의 99.9%가 나오고요. 나머지 10년 동안은 왜 버티시라고 했죠? 왜 비과세, 이자 15.4% 안 낸다. 그래서 여기에는 124.5%예요. 그러다가 계속 놔두게 되면 147% 계속 상승하겠죠. 근데 제가 이 종신보험 다 똑같은데 뭘 또 설명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망보험금도 혹시나 이전에 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지급하겠죠. 근데 이 이후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낸 돈까지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손해보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보험 잘 가입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도 손해볼까 봐 가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도 주고 내가 낸 돈 다 지급을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장점은 뭐냐면요. 카드 납도 된다라는 거고 선납 할인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청자님과 박태환이 수영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물론 박태환 선수가 먼저 도착하겠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시작을 10분 전에 시작을 먼저 수영을 했다면은 아마 시청자님이 이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가입을 하고 있는 만큼 제2의 건강보험이다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러나 이 세대가 갈수록 좀 자기 부담료가 좀 오르는 부분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부담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르는 실손보험료가 부담이신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비갱신 수술비와 진단금 준비해 보시고요. 이외에 간병
간병 특약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그리고 상속세와 또 장례비를 대비하는 종신보험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1부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이도희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김혜정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자, 2부에서는 김혜정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흔히 긴 병에는 효자 효녀가 없다고들 하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 인구 증가와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내가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간병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까지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을 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워낙에 급격하게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고령화 문제입니다. 앞서 지금 이도희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런 초고령화,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따끈따끈한 어제 뉴스를 봤더니 지금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지금 현재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이미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표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2025년 돼야지 20%가 넘겠다라고 했던 그 예상을 깨고 더 빨리 지금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고령화 인구 비중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가 17.37%였고, 그리고 2025년도가 20%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리고 2060년대 보시면 무려 43%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통계청 자료보다 더 많이 빠르게 급증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여지는 이 통계 자료보다 더 빠르게 급증을 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의 1인 가구 비중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3명 중에 1명이 1인 혼자 사는 가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1인 가구 추이를 또 그래프를 보면은 2020년도만 해도 30%에 밖에 안 됐었는데, 추후 40년 그리고 45년 뒤에 보시게 되면은 810만 명 정도 수치를 보는 거 보면 국내에 혼자 사시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지역들을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농촌에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을 보기 쉽지 않잖아요. 기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면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봤더니 제 앵커님이랑 오늘 또 아까 고향이 부산이시라고 해가지고 되게 반가워했었는데, 부산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서 23%라고 하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부산이라고 하면 광역시라서 대도시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데, 이미 이제 이런 부산 지역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되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이런 서울로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서 연고지를 떠나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예전에는 못하면은 뭔가 인생의 패배자가 같고 결혼 안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비혼주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화려한 솔로를 꿈꾸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그런 1인 가구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특별하게 이 1인 가구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시골에 사시는 독거노인이 많아졌다는 게 이 1인 가구 증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뒤에 좀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도표를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고령 인구입니다. 그런데 2060년이 되면은 무려 절반 가까이가 고령 인구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고향이 이제 또 부산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2의 수도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뭐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단어가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 위험이 높은 도시 중에 또 하나죠. 자, 이제 더 이상 정말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고령화 문제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간병에 대한 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나를 위해서 뭐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또 다 같이 지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 시 가장 걱정되는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주로 어떤 것들을 걱정할까요? 네, 간병 하면은 제가 그 단어만 들어도 참 이게 내가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병상에 누워 계시면은 제가 그 효녀가 되고 싶어서 막 간병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크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간병을 해야 되고 아니면 결혼한 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간병하는 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 이러면은 간병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간병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간병 을 하게 됐을 때도 문제점, 걱정거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일 큰 게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요. 일을 한다고 하면 간병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간병인에 대한 그런 간병비 부담이 제일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병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증. 사실은 정말 부부 금슬이 좋다고 하더라도 간병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병을 하다가 환자를 케어하는 간병인이 병이 나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그 간병에 관련된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일이 못지않게 큰 비율을 차지했던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신체적인 건강 악화라든지 가족들 간에 너는 뭐 간병을 했는데 뭐 둘째는 안 하니 셋째는 안 하니 이런 가족들 간에 뭐 갈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그냥 간병인을 써서 그 비용을 뭐 자식들이 부담을 해서 n분의 1로 하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간병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써서 해야 되는 의식의 변화도 좀 다르게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간병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간병은 끝이 없다라고 했던 5점 만점 중에 거의 4.3%가 동의를 했고요. 대부분의 간병을 하루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간병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아래층에 이런 그림을 보더라도 일단 간병에 대한 긍정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우리 자녀나 아니면은 배우자나 부모님을 간병해서 뭐 내가 이렇게 간병을 했다 이런 의시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더 안 좋고 우울하고 경제적인 뭐 부담이 들고 이런 게 더 많다 보니까 간병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간병 중에 비용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도 같이 뒤에서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간병 시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짚어봤습니다. 뭐 직장이나 사회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이 간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정신적, 심리적인 불안감 등등 많은 것들이 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위를 꼽은 압도적인 부분이요. 바로 경제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간병비가 우리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간병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뭐 간병 지옥, 간병비 폭탄 이런 걸 딱 들어봐도 느낌이 딱 들지 않으세요? 혹시 앵커님은 네. 하루 일당으로 간병인을 쓰게 되면 네.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아무리 이걸 최소시급으로 책정을 한다고 해도 뭐 요즘 좀 물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한 200은 최소한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한 달을 쓰신다고 하면은 네. 뭐 200 정도 들 것 같은데 네. 그 이상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루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거동이 혼자 되는 그런 환자분 그리고 뭐 체격적으로 뭐 왜소하거나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15만 원이지만 혹시라도 환자가 거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케어를 집중 케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체중이 일반 분들보다 좀 많이 나간다 그러면 간병인들도 되게 꺼려하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월 200이 아니고요. 5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거든요. 500만 원 정도면 정말 일반 월급쟁이보다 더 많은 수준의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병비 폭탄 이런 단어도 생겼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 간병비 경제적으로 지금도 부담이 되는데 물가는 점점 올라가죠. 근데 이 물가 지수보다 더 많이 급증하는 게 이 간병비 물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그냥 치솟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간병비가 지금도 부담되지만 점차 계속 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간병 쉽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반 분들도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병원비 외 간병비 수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래프를 봤더니 무려 97%가 부담이 된다요. 3% 외 나머지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간병비가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간병비만 뭐 한 달에 대략 500 정도로 잡았을 때 1년이면 6천, 2년만 간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해가 갈수록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 이게 정말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개인적으로 전가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떤 거냐면 그 여러 명이 있는 그 병실에 간호사가 1인 지정이 돼서 통합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서비스인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일단 이 취지가 일단 비용을 절감하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최고의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월 30일을 만약에 간병인을 썼다고 하면은 통합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60만 원 비용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줬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간호사라고 하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케어했을 때 좀 그냥 일반 간병인보다는 환자 케어에 조금 서비스 질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점도 있거든요. 이 단점은 요새 간호사분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런 근무 조건. 아니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환자들을 다 케어해야 되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이 조금 떨어진다.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질이 떨어진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지금 시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상급 병원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띄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증 환자는 또 이런 걸 또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지금 국가에서 이런 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인력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요새는 로봇, 돌봄 로봇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거나 아니면 거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혼자 스스로 배변을 못하는 그런 환자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이렇게 배변을 하거나 아니면 케어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욕창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는 로봇도 생겼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 간병비를 이런 로봇 지원 서비스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병 통합 서비스로 인해서 좀 저렴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드는 이런 방안을 좀 계속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좀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비용 절감인 것 같고요. 저 전문 간호 인력이 또 항시 봐주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시는 간병 관련된 플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간병인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 따라 간병인을 1인으로 쓰는 경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1인 간병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상급 병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1인실을 쓰게 된다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은 1인실 해서 세트로 간병인 그리고 간병 통합 서비스와 그리고 상급 1인실 60만 원 나오는 걸로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모 회사의 보험료를 좀 예시를 들 텐데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예시를 했을 때 유병자가 아닌 일반 보험을 가입하시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 30세는 2만 4천 원이고요. 여자는 2만 5천 원입니다. 40세도 3만 원대예요. 남자분은 3만 원 그리고 여자분은 3만 3천 원인데요.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모 회사는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0대는 만 원대가 되고요. 40대는 2만 원대인데 제가 예시로 지금 50대, 60대 예시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예시를 드리지 않고도 구두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똑같은 이런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병자인 50세, 60세도 4만 원대면은 20년 납입을 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인데 간병인 하루에 15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렇게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을 드시면 현명하게 내 노후도 아니면 노후에 발생하는 그런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은퇴 이후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간호나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더군다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살핌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간병인에 대한 니즈가 증가합니다. 자, 오늘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플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온 질문 확인해 보시죠. 네, 운전하지 않지만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해 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해 보험에 화재 보험이 추가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자 분께서 운전은 안 하시지만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해 보험만 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해 보험을 준비하면서 화재 보험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운전자의 그 비용 담보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 상해 보험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재 보험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병력이 상해 쪽으로 이렇게 특별한 병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운전자 보험에 넣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안에 뭐 골절이나 상해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다시 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운전자 보험 따로, 상해 보험 따로, 저는 화재 보험도 따로를 적극 추천합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10,000원대이기 때문에 계속 갈아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더 좋은 걸로, 더 가입 금액이 큰 걸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낫고요. 상해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상해보험을 넣는 거는요. 내가 너무 아파 그리고 병력도 많아 라고 한다면은 운전자 보험에 알려오면은 3개월 이내에 2번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가입이 용이하다라는 점이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병력도 없고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20년나 100세 만기로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시고 화재보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5년나 5년 만기, 뭐 3년나 3년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추후에 혹시나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 그리고 화재 보험을 각각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온 질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녀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치거나 하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기존에 보유 중인 실비를 해지하고 제대 후 다시 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장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 이번에는 자녀분께서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녀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실비를 해지하고 전역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아들이 군대를 가다니 되게 막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부대에서 뭐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대에서 다친 거는 사실은 군 병원에서 치료도 가능하지만 군 병원보다 조금 더 고급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려고 추가로 다른 뭐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유지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이 질문을 참 적게 이렇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좀 실비에 대한 게 변경된 게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 갔다 이러면은 실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군대 간 동안에는 실비 보험료를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꿀팁을 좀 가지고 그러면 실비를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유지하시고 돈은 안 내도 되니까. 대신에 혹시라도 부대에서 다치게 되면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률이 높진 않지만 다치게 되면은 나중에 후유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크게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군병원보다 다른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비 말고도 따로 상해보험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부대 안에서 좀 보상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군 입대 기간 중에는 좀 중단이 가능하니까요.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화면으로 보시죠. 네,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관련 보험이 나왔는데 암 관련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자, 진단금 보장과 치료비 보장 중에 뭐가 더 좋을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각각의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이 암진단금을 얼마나 가입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일단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일단은 암진단금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 주요 핵심인 암주요치료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주요치료비는요, 정액 지급이에요. 아무래도 1억, 그리고 5년 동안 보장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요즘에 각사마다 다르지만 10년 동안 거의 10억을 또 보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비례 보장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구간마다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계속 나오는 그런 치료비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자이신 시청자님이 암진단금을 얼마나 가입하셨는지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고요. 그 추후에 또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 이도희, 김혜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보험의 정석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